캄보디아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서도 아니고 병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한 요새, 그 모든 전제가 하루아침에 거짓이 돼버렸습니다. 왜 중국이 보장한 안전거리가 순식간에 무의미해졌는지 지금부터 캄보디아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현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전쟁을 단순한 국경 분쟁으로 알고 계세요. 영토 싸움이려니,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려니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 전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해요. 캄보디아에는 거대한 지하 경제가 있습니다. 통신 사기, 일명 스캠 조직이에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이런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캄보디아 통신 사기 수익은 연간 1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27%에 해당해요. 국가 경제의 4분의 1 이상이 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범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공식 통계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 범죄 조직들은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었어요. 특히 태국과의 국경 근처에 카지노와 스캠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왜 하필 국경이냐고요? 위험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한쪽 나라 경찰이 오면 다른 쪽으로 도망치면 됩니다. 태국은 관광 국가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약 10%가 관광산업에서 나와요. 방콕, 푸켓, 치앙마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그런데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카지노와 스캠 조직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박하고 싶은 태국인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국경만 넘으면 카지노가 있으니까요. 결국 태국 돈이 캄보디아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인들이 스캠 조직에 납치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수법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고수익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서 데려갑니다.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지하 건물에 갇혀요. 그리고 강제로 사기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실적이 안 나오면 맞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히면 더 심하게 맞아요.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만인, 중국인, 심지어 미국인까지. 제가 아는 케이스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 뉴스가 국제적으로 퍼지면서 태국 관광산업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태국 가면 납치당한다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공포 이야기가 퍼졌고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태국 경제의 핵심인 관광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적 위기였어요. 태국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대대적인 스캠 조직 검거 작전을 벌여서 큰 성과를 낸 게 자극이 됐어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까지 들어가서 자국민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한국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태국 정부도 결심을 굳혔어요. 한국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끌려가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다. 2025년 7월 국경에서 첫 번째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전에도 있던 일이에요. 2008년에도 2011년에도 총성이 오갔으니까요. 그때는 며칠 싸우다가 협상하고 끝났습니다. 국제사회가 중재하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50 고지.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언덕이 이번 전쟁의 핵심 무대가 됩니다. 350 고지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해발 350m의 언덕이에요. 그냥 평범한 언덕이 아닙니다.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를 장악하면 주변 지역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적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는 건 군사학의 기본 중 기본이죠.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군은 이곳에 5개월 동안 엄청난 공사를 벌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위성 사진을 시간순으로 분석해봤어요. 매달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참호만 팠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350 고지의 지형은 흙이 아니라 단단한 암석입니다. 캄보디아군은 암석 절단기를 동원해서 이 바위를 3m 이상 깊이로 파고 들어갔어요. 3m면 성인 남성 키의 거의 2배입니다. 그 안에 벙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보강까지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 벙커는 일반적인 항공 폭격으로는 파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500파운드급 폭탄이 직격해도 내부는 안전할 수 있어요. 자연 암석이 완충제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인공 구조물이 더 씌워져 있으니까요. 이중방어입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직접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도 있었어요. 태국 공군이 폭격을 해도 그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모습도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F-16이 폭탄 떨어뜨리는데 한 발에 수백만 원이래. 마음대로 쏟아부어봐. 우리한테는 소용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완전 안전해. 오래 버티면 너희가 먼저 지쳐. 완벽한 도발이었어요. 태국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자신감은 350 고지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제가 20년간 추적해온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가 도입한 군사장비의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 1,700만 달러 규모예요. 다연장 로켓 PLH-3, 자주포 SH-1, 방공 레이더 시스템까지 전부 중국제였습니다. 무기만 판 게 아니에요. 중국은 캄보디아군의 교육까지 시켰어요. 매년 용과앙코르라는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캄보디아 장교들을 중국 군사학교에서 교육받게 했고 중국군 교관이 직접 캄보디아에 와서 무기 운용법과 전술을 가르쳤어요. 2025년 12월 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 군용 수송기가 캄보디아에 착륙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수송기에는 다연장 로켓용 포탄과 자주포 탄약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어요. 수십 톤 규모였습니다. 중국이 직접 물자를 공수해준 거예요. 캄보디아 지도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중국의 지원, 막강한 화력. 그들은 생각했어요. 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 우리 뒤에는 세계 2위 군사대국이 있다. 중국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 상황만 보면 캄보디아가 유리해 보였어요. 지형도 그렇고 준비 상태도 그렇고요. 태국이 저 요새를 뚫으려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9일 만에 캄보디아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태국은 무슨 수를 썼을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어요. 태국 공군은 강했습니다. F-16 전투기가 있었고 스웨덴제 그리펜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강한 공군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조종사 훈련 수준도 높았고 미국과 정기적으로 연합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350 고지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전쟁 초기 태국 공군 지휘부에서 격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로 350 고지를 공격할 것인가? 이게 핵심 의제였어요. 태국 공군이 F-16에 장착해서 쓸 수 있는 공대지 무기는 크게 세 종류였습니다. 미국산 제이담, AGM-65 매버릭, 그리고 한국산 KGB. 당연히 처음에는 익숙한 미국산 무기를 먼저 고려했어요. 수십 년간 써왔으니까요. 조종사들도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죠. 그런데 검토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어요. 사거리입니다. 제이담의 최대 사거리는 28km예요. 매버릭도 비슷하게 28km 정도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태국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려면 목표물에서 28km 이내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멀면 폭탄이 목표물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이 거리가 왜 문제냐고요? 캄보디아도 방공 체계가 있었거든요.
중국이 제공한 시스템이에요. 캄보디아 방공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최소 40km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도 30km 내외였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태국 전투기가 28km 거리까지 접근하면 이미 캄보디아 방공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이더에 잡히고 대공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어요. 조종사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전에 격추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350 고지의 위치입니다. 이 요새는 국경 바로 앞이 아니었어요. 캄보디아 영토 안쪽에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에요. 태국 전투기가 제이담이나 매버릭을 쓰려면 캄보디아 영공 깊숙이 침투해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적의 영토 위를 날아가서 목표물 근처까지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에 노출될까요? 태국 공군 내부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오갔습니다. 한 대령급 장교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미사일로는 350 고지를 안전하게 타격할 수 없습니다. 28km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적 방공망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겁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순간 미사일이 날아올 거예요. 우리 조종사들에게 자살 임무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럼 지상군 투입은요? 그건 더 끔찍했어요. 350 고지는 요새화된 언덕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해요. 캄보디아군은 위에서 쏟아붓고 태국군은 맨몸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경사가 급한 곳도 있고 암석지대라서 엄폐물도 마땅치 않아요. 거기다 지뢰밭에 철조망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5개월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둔 거예요. 350 고지를 정면 돌파하려면 최소 수백 명의 사상자가 예상됐습니다. 최악의 경우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었어요. 태국 정부가 그 정도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국내 여론이 버텨줄까요? 2011년 충돌 때도 태국군이 고전했었어요. 그때는 캄보디아군의 준비가 이 정도로 철저하지 않았는데도요. 지금은 2011년보다 훨씬 단단해진 방어선입니다. 지휘부 입장에서는 암담했을 거예요. 태국 지휘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중 공격을 하자니 사거리가 부족하고 지상 공격을 하자니 희생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캄보디아는 계속 도발하고 있었고 태국 내 여론은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우리 국민이 끌려가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바로 이때 한 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기 도입 평가를 담당하는 장교였어요. 각국에서 만든 무기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태국군에 적합한 장비를 추천하는 역할입니다. 그는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날은 자신있게 발언했다고 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에 도입한 무기가 있는데 아직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한국산 KGGB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산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한국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주 업무는 중국군 분석이었고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우방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미국의 동맹이고 군사적으로는 미국 무기를 주로 쓰는 나라. 그 정도 인식이었죠. 그들이 정밀 유도무기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령이 제시한 데이터는 놀라웠어요. 나중에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들입니다. KGGB의 최대 사거리가 무려 100km 이상입니다. 잠깐 이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제이담이 28km, 매버릭이 28km인데 KGGB는 100km가 넘어요. 3배가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태국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폭탄을 투하해도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캄보디아 영공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방공망 밖에서 폭탄만 떨어뜨리고 돌아오면 돼요. 조종사가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도는요? 원형 공산 오차가 근거리에서 5m, 최대 사거리에서도 13m 이내입니다. 100km를 날아가서 13m 오차라니. 제가 20년간 각국 무기를 분석해왔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런 성능은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산 제이담 ER급 성능을 훨씬 저렴하게 구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특수 기능이었습니다. 원형 모드와 웨이포인트 모드를 지원해요.
쉽게 설명하면 폭탄이 목표물 상공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원하는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선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350 고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면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정면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바위에 막힙니다. 벙커 입구가 뒤쪽에 있거든요. 하지만 KGB는 돌아갈 수 있어요. 산을 넘어서 측면으로 우회해서 벙커 입구 방향에서 진입하는 거죠. 아무리 깊이 숨어도 입구를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진입각도 20도에서 75도 사이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위 뒤에 숨어 있든 콘크리트 벙커 안에 있든 좌표만 정확하면 그 위에서 내리꽂을 수 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스펙은 좋아 보여. 하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어? 카탈로그 성능이랑 실제 성능은 다르잖아. 중국 무기도 카탈로그는 화려해. 우리 조종사들 목숨을 거는 건데 한 번도 안 써본 무기를 믿으라고. 합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중령이 대답했어요. KGB만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유한 또 다른 한국산 무기와 함께 운용하면 어떨까요? 또 다른 한국산 무기. 네, FA-50입니다. 우리가 골든이글이라고 부르는 전투기요. 이 전투기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필리핀 마라위에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전투기는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기록? 네, 미국의 F-22 랩터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F-22를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를? 한국산 경공격기가? 저도 이 기록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2023년 연합훈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태국 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FA-50은 어떻게 F-22를 이겼을까요? 그리고 이 전투기가 350 고지 공략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FA-50이 F-22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20년간 군사 정보를 분석해오면서 쌓아온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F-22 랩터가 어떤 전투기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이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중 하나죠.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 초음속 순항 능력, 최첨단 센서와 무장. 미 공군이 하늘의 절대 지배자라고 부르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경공격기가 그걸 이겼다고요? FA-50은 원래 훈련기로 개발된 기체예요. 가격도 F-22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체급 자체가 다른 거죠. 복서로 치면 헤비급 챔피언과 패더급 선수가 붙은 거예요. 하지만 기록을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2023년 연합훈련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중국 매체 서우닷컴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 분석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뉴스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F-22가 한국 경공격기에 졌다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5세대 전투기 F-22와 경량 전투기 FA-50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현대 전투기 옆에 화살을 꽂아놓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답을 찾기 위해 훈련 기록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교전거리였어요. F-22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텔스 기능입니다.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래서 F-22의 기본 전술은 이렇습니다. 적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도 전에 멀리서 먼저 발견하고 먼저 미사일을 쏘고 적이 반응하기도 전에 격추시킨다. 가시거리박 전투, 영어로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 전투라고 해요. 이 영역에서 F-22를 이길 전투기는 지구상에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근접전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서로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싸우면 스텔스라는 장점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서로를 보고 있으니까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데.
바로 이 근접전에서 FA-50이 F-22를 잡았습니다. FA-50은 기체가 가볍습니다. F-22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선회 반경이 작습니다. 방향을 빨리 틀 수 있어요.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몸집 큰 F-22가 크게 돌아서 방향을 바꿀 때 날렵한 FA-50은 이미 뒤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트럭과 민첩한 오토바이가 골목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것과 비슷해요. 넓은 고속도로에서는 트럭이 유리하지만 좁은 골목에서는 오토바이가 이깁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근접전까지 가기 전에 F-22가 먼저 격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 결과가 보여준 건 FA-50이 근접전에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와 싸워도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동성을 가진 전투기라면 실전에서도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14년 호주에서 열린 피치블랙 훈련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피치블랙은 호주가 주최하는 대규모 다국적 공군 훈련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 공군이 참가합니다.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등. 그야말로 진검승부의 장이죠. 이 훈련에서 필리핀 공군의 FA-50이 태국 공군의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로 승리했습니다. 그리펜이 어떤 전투기인지 아십니까? 스웨덴이 만든 최첨단 다목적 전투기예요. 유럽의 자랑이죠. 고기동성과 첨단 항전 장비를 두루 갖췄고 세계 여러 나라 공군이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 체코, 헝가리, 남아공, 브라질까지 검증된 명품 전투기예요. 대당 가격도 FA-50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한국산 경공격기에 10대 7로 졌어요. 태국 공군 장교들도 이 기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 게 자기네 그리펜이었으니까요. 직접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하지만 훈련은 훈련이에요. 실전과는 다릅니다. 훈련에서는 규칙이 있고 안전장치가 있어요.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실전에서 검증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FA-50에게는 실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7년 필리핀 남부 마라위시에서 벌어진 전투요. 마라위 전투는 필리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도시 전투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들은 도시 곳곳에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에 숨어들었고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습니다. 필리핀 정부군은 도시를 탈환해야 했지만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어요. 일반적인 융단 폭격은 불가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클 테니까요. 건물 하나를 부수려다가 옆 건물의 민간인까지 죽일 수 있어요.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국민을 죽이는 건 필리핀 정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막 도입한 FA-50을 투입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FA-50은 뛰어난 항전 장비를 바탕으로 적의 거점만 골라서 정밀 타격했어요. 민간인 건물 사이에 숨어있는 무장 세력 진지를 콕 찍어서 때렸습니다. 바로 옆 건물은 멀쩡한데 목표 건물만 정확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야간 공습도 가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적외선 센서로 적을 찾아내 공격했죠. 당시 필리핀 합참의장이었던 칼리토 갈베제 장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FA-50의 굉음은 곧 승리의 함성이었다. FA-50은 마라위 전투의 게임 체인저였다. 전쟁의 판도를 바꾼 무기라는 뜻입니다. 필리핀 장군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 실전 기록이 태국 공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태국이 보유한 FA-50은 필리핀 것보다 더 좋았어요. 초기형이 아니라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된 최신형이었거든요. 페이즈라블이라는 대대적인 개량 사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탈바꿈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고요? 레이더가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됐어요.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적을 더 멀리서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무장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중급류 능력까지 갖췄고요. 멀리 날아가서 오래 작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와 링크 16 데이터 링크도 장착됐습니다.
태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 업그레이드된 FA-50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F-16이 집을 지키는 덩치 큰 사냥개라면 FA-50은 정밀하게 목표물을 낚아채는 날카로운 매와 같다. 대규모 공중전은 F-16이 맞고 핀포인트 정밀 타격은 FA-50이 맞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FA-50이 한국산 KGGB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만든 전투기와 유도폭탄이에요. 처음부터 함께 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국 전투기에 한국 폭탄을 다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통합되죠. 소프트웨어 호환성, 무장 장착 방식, 조종사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게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태국 공군 지휘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FA-50과 KGGB를 주력으로 350 고지를 공략한다.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무기에 의존해왔는데 갑자기 한국 무기를 주력으로 삼는다니. 잘못되면 전쟁에서 지는 건 물론이고 책임자들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증명할 차례였죠. 2025년 12월 9일 태국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들이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F-16편대가 먼저 올라갔고 그 뒤를 FA-50편대가 따랐어요. 전투기들의 동체 아래에는 한국산 KGGB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 캄보디아군의 핵심 군사시설이었어요. 조종사들은 긴장했을 겁니다. 한 번도 실전에서 써보지 않은 무기를 들고 적진으로 향하는 거니까요.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진짜 맞을까? 100km를 날아가서 정말 목표물을 맞출까? 만약 빗나가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오후 4시경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 국경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은 베테랑이었지만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가 투하할 무기는 태국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되는 한국산 KGGB였으니까요. 목표물은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반테이민체이 주 프레아네트 지역. 국경에서 무려 72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완전한 후방입니다. 전선에서 한참 뒤쪽이죠.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곳에는 캄보디아군의 핵심 화력 자산이 있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대규모 탄약 저장소. 중국이 제공한 무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 시설이 파괴되면 캄보디아군의 화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조종사는 국경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영공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KGGB의 사거리가 100km 이상이니까 72km 거리의 목표물은 충분히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어요. 조종사는 목표 좌표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GPS 데이터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발의 KGGB가 동체에서 분리됐습니다. 폭탄은 자유낙하하지 않았어요. 분리되자마자 접이식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글라이더처럼 활공을 시작한 거예요. GPS와 관성항법 장치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72km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더 멀어요.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 거리를 폭탄이 스스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종사는 이미 기체를 돌려서 기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목표에 도달하는 건 그가 안전한 영공으로 돌아간 뒤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캄보디아 프레아네트 지역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입수한 태국군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두 발의 KGGB는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탄약 저장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72km를 날아가서 오차 몇 미터 이내로 목표물에 명중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캄보디아 병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폭발과 함께 그들의 무기고가 불바다가 됐어요. 중국이 공수해준 포탄과 로켓탄이 연쇄 폭발하면서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2차 폭발, 3차 폭발이 이어졌어요.
탄약이 터지는 소리가 수십 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캄보디아군은 경악했습니다. 72km 떨어진 곳이 폭격당했어요. 태국 전투기가 영공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태국 현지 방송에서는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F-16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습니다. 프레아네트 지역의 적 군사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제이담이나 매버릭으로는 불가능한 거리예요. 사용된 무기는 한국산 KGGB입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그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해설했어요. 72km 거리에서 정확히 목표를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람, 기온, 습도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KGGB는 이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자동 보정합니다. 오차가 13m 이내라는 게 사실로 증명된 겁니다. 이건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미국제 제이담 2R급 성능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현한 거예요. 한국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FA-50 편대도 출격했어요. 골든이글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전투기들이요. 그들의 목표는 더 까다로운 곳이었습니다. 350 고지 주변의 캄보디아군 진지, 바위 뒤에 숨어있는 적을 타격해야 했죠.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불가능한 임무였어요. 폭탄이 똑바로 떨어지면 바위에 막혀버리니까요. 350 고지의 캄보디아군은 바로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위 뒤에 있으니까 안전해.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도발적인 영상까지 올렸었죠. 밥 먹으면서 웃는 모습을요. 하지만 KGGB는 달랐습니다. 조종사가 웨이포인트 모드를 설정하면 폭탄이 스스로 우회해서 목표물 뒤쪽에서 진입할 수 있었어요. 전투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투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폭탄이 알아서 해요. 산을 넘고 돌아가서 벙커 입구 방향에서 들이받는 거죠. FA-50 편대가 목표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캄보디아 영공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KGGB를 투하했습니다. 4대의 전투기에서 총 8발의 폭탄이 분리됐어요. 폭탄들은 접이식 날개를 펼치고 활공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면서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따라 방향을 틀었습니다. 350 고지 정면을 피해서 측면을 돌아 후면으로 진입하는 궤적이었죠. 캄보디아군 레이더가 뭔가 접근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폭탄이 너무 작고 빨랐습니다. 대공포로 요격하기엔 각도도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들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350 고지 후면의 포병 진지였어요. KGGB가 진입각 70도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포대를 직격했습니다. 두 번째 폭발은 벙커 입구가 무너졌어요. 세 번째 폭발은 지휘소 건물이 불타올랐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밥 먹고 조롱하던 그 캄보디아 병사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벙커 입구가 막히면 안에 갇히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어지는 거죠. 공포가 밀려왔을 겁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날 작전으로 350 고지 주변의 캄보디아군 진지 여러 곳이 파괴됐습니다. 포병 진지, 탄약 저장소, 통신 시설까지. 단 하루 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거예요. 태국 공군 대변인은 그날 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군은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적의 군사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탄약 저장소를 파괴했으며 350 고지 주변의 적 진지도 무력화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대변인은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산 KGGB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FA-50도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두 무기 모두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한국산 무기가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무기 대박이다. KGGB 없었으면 저 거리 어떻게 쳤어. 골든이글 최고. 한국이랑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측은 침묵했어요.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후방 깊숙한 곳이 뚫렸다고. 우리 방공망이 무력했다고. 저는 이날 밤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캄보디아는 버티기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350 고지에 숨어서 태국이 지칠 때까지 버틴다. 태국이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고 물러서기를 기다린다.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KGB가 그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숨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72km 떨어진 후방도 안전하지 않고 바위 뒤에 숨어도 폭탄이 돌아서 날아온다. 어디에 숨든 맞는 거예요. 12월 9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폭격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어요. 매일같이 KGB가 캄보디아 영토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수년간 공들여 지원한 무기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분석하면서 놀랐어요. 중국 무기의 민낯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캄보디아 쪽 상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태국과 한국 무기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20년간 중국군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중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고 어디에 팔았는지, 그 무기의 실제 성능이 어떤지. 이 분야에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해요. 그런 제가 이번 전쟁을 보면서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2월 9일 첫 번째 폭격 이후 캄보디아군 지휘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프레아네트 지역의 탄약고가 불타는 영상이 캄보디아군 내부 통신망에 퍼졌어요. 지휘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곳은 국경에서 72km나 떨어진 후방이었거든요. 전선에서 한참 뒤쪽이에요.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 전투기가 거기까지 올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뚫렸습니다. 어떻게 72km 거리를 폭격한 거지? 이게 캄보디아군 지휘관들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들이 알기로 태국 공군의 제2담은 28km밖에 못 나갑니다. 매버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태국 전투기가 72km 거리를 타격하려면 캄보디아 영공 깊숙이 들어와야 해요. 그럼 당연히 레이더에 잡히고 대공포로 요격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영공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자기네 영공에서 폭탄만 투하하고 돌아갔습니다. 폭탄이 스스로 72km를 날아와서 목표물을 때린 거예요. 캄보디아군은 대응할 겨를도 없었죠. 그게 무슨 무기야? 캄보디아군 정보장교가 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왔어요. 한국산 KGB입니다. 한국산이요? 캄보디아 장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드라마와 케이팝의 나라였지 첨단 무기 강국이 아니었거든요. 삼성이나 현대는 알아도 한국이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든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왜 캄보디아군은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그들의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보내준 바로 그 무기들이요. 제가 20년간 분석해온 중국 무기의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캄보디아군의 핵심 화력은 BM-21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거예요. BM-21은 한 번에 40발의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발사할 때 굉장한 장관이에요. 하늘이 불바다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대로 운용되면 전선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확도가 형편없습니다. BM-21의 원형 공산 오차는 수백 미터에 달해요. 쉽게 말해서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목표 지점 근처 어딘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 방향으로 쏟아붓는 겁니다. 군사 용어로는 면제함 무기라고 해요. 넓은 지역을 폭격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파괴하는 방식이죠. 반면 한국산 KGB는 오차가 5m에서 13m예요. 콕 찍어서 때리는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이 차이가 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의 BM-21 진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정찰 위성과 드론으로 좌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KGB로 그 좌표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한 발 한 발이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태국군 진지의 대략적인 위치만 알았어요. BM-21로 그 방향을 향해 로켓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목표물에 명중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수십 발을 쏴도 효과가 미미했어요. 저는 이런 비유를 쓰고 싶어요. 한쪽은 저격소총을 들고 있고 다른 쪽은 산탄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저격소총은 한 발로 목표를 맞추지만 산탄총은 10발을 쏴도 못 맞출 수 있어요. 중국 무기와 한국 무기의 차이가 딱 그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어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요.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방공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접근하면 요격하려고요. 캄보디아 방공망의 탐지거리는 40km 정도였고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는 30km 내외였어요. 이론적으로는 태국 전투기가 접근하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태국 전투기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KGB의 사거리가 100km가 넘으니까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방공망 밖에서 유유히 폭탄만 떨구고 돌아갔어요. 캄보디아 방공 시스템은 그냥 구경만 한 거죠. 레이더에 뭔가 잡히긴 했는데 그게 100km 밖이니까 대공 미사일이 닿지를 않아요.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무기의 한계였어요. 스펙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은 그럴듯해요.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상대가 더 긴 사거리를 가진 무기로 때리면 아무리 좋은 방공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에요. 캄보디아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통신 감청 기록을 보면 12월 11일경 캄보디아 장교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중국이 우리한테 뭘 판 거야? 이게 최신 무기라고? BM-21이 다 파괴되고 있어. 적은 우리 사거리 밖에서 때리는데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방공 시스템은 왜 작동 안 해? 수억 달러를 썼는데 왜 적 전투기 하나 못 잡아? 이 대화를 보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중국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스펙은 화려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정비가 어렵고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요. 중국 무기가 대규모 현대전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 그때랑 지금은 무기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12월 12일 캄보디아군 지휘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내용 일부가 태국 정보당국에 입수됐어요. 한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BM-21이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남은 건 몇 개 안 돼요. 이대로 가면 며칠 내로 화력이 바닥납니다. 중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탄약, 어쩌면 직접적인 군사 개입까지. 캄보디아 지도부는 절박했습니다. 중국이 응답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원해줬잖아요.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 매년 연합훈련, 장교 교육까지.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침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성명만 냈어요. 무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뒤에 있다고 했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니까요. 왜 중국은 침묵했을까요?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중국도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자기네 무기가 한국 무기에 처참하게 패배하는 걸요. BM-21은 파괴되고 방공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캄보디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더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를 더 보내봤자 똑같이 파괴될 거예요. 그럼 창피만 더 당하는 겁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국 무기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한국 무기에 완패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수출의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발을 뺀 거예요. 캄보디아를 버리고요. 냉정하지만 그게 중국의 계산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중국은 등을 돌렸고 보유한 무기는 하나씩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50 고지의 난공불락 요새만 믿고 버티고 있었지만 보급로가 끊기면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게 분명했어요. 바로 이 시점에 태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FA-50, 블록 20의 본격적인 투입이었어요. 그동안은 KGB를 주로 F-16에 장착해서 사용했습니다. F-16은 큰 칼이에요. 대규모 타격에 적합하죠.
하지만 350 고지처럼 좁은 지역의 특정 목표물을 정밀하게 도려내려면 더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FA-50이 바로 그 도구였어요. 태국 공군은 FA-50 편대에 특별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350 고지의 캄보디아군 벙커를 하나씩 무력화하라. 바위 틈에 숨어서 조롱하던 그 병사들을 더 이상 숨을 곳 없게 만들라. 골든이글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새벽, 태국 타클리 공군기지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건 F-16이 아니었어요. 더 작고 날렵한 기체였습니다. 태국 공군이 골든이글, 현지어로 인시통이라 부르는 FA-50이었죠. 인시통은 태국어로 황금빛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그들은 하늘에서 먹잇감을 낚아채러 날아올랐습니다. 이날의 임무는 특별했습니다. 350 고지 직접 타격. 그동안 캄보디아군이 그토록 자신하던 바위 요새를 무력화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밥 먹고 조롱하던 그 병사들,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만들어라. FA-50 편대장은 베테랑 조종사였어요. 20년 경력의 F-16 출신이었는데 FA-50으로 기종을 전환한 뒤 이 전투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F-16은 강력하지만 무겁습니다. 덩치 큰 사냥개 같아요. 반면 FA-50은 가볍고 민첩합니다. 손끝에서 반응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내 몸의 연장선 같습니다. 생각하면 바로 움직여요. 이 전투기는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춥니다. 편대는 사기로 구성됐습니다. 각 기체의 동체 아래에는 KGGB가 2발씩 장착되어 있었어요. 총 8발의 정밀 유도폭탄. 목표 좌표는 이미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350 고지 후면의 캄보디아군 벙커 입구, 포병 진지, 그리고 지휘소. 여기서 KGGB의 특수 기능이 빛을 발했습니다. 350 고지의 지형을 설명드릴게요. 앞면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바위벽입니다. 정면에서는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폭탄이 바위에 맞고 튕겨나가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할 뿐입니다. 캄보디아군은 바로 이 지형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면으로 돌아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만한 경사가 있고 거기에 벙커 입구가 있었죠. 캄보디아군은 이 구조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전투기가 정면에서 오면 절벽에 막히고 후면으로 돌아가려면 대공포 사거리에 들어와야 하니까요. 완벽한 방어 구조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KGGB는 그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웨이포인트 모드를 설정하면 폭탄이 스스로 우회해서 목표물 뒤쪽에서 진입할 수 있었거든요. 전투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투하하면 됩니다. 위험한 공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폭탄이 알아서 해요. 산을 넘고 측면을 돌아 벙커 입구 방향에서 들이받는 거죠. FA-50 편대가 목표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역시 캄보디아 영공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KGGB를 투하했습니다. 4대의 전투기에서 총 8발의 폭탄이 분리됐어요. 폭탄들은 접이식 날개를 펼치고 활공을 시작했습니다. GPS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했어요. 고도, 속도, 바람의 영향까지 모두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면서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따라 방향을 틀었습니다. 350 고지 정면을 피해서 산을 넘어 측면을 돌아 후면으로 진입하는 궤적이었죠. 캄보디아군 레이더가 뭔가 접근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폭탄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고 금속 반사 면적이 적어요. 게다가 빨랐습니다. 대공포로 요격하기엔 각도도 시간도 부족했어요. 캄보디아 병사들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날아오는 걸 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350 고지 후면의 포병 진지였어요. KGGB가 진입각 70도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포대를 직격했습니다. 자주포 한 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주변의 포탄들이 연쇄 폭발하면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발 연이어 터졌어요. 벙커 입구가 무너졌습니다. 바위와 콘크리트 파편이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안에 있던 캄보디아 병사들은 갇힌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탈출구가 사라진 거죠. 지휘소 건물이 불타올랐습니다.
통신 장비가 파괴되면서 350 고지의 캄보디아군은 상부와 연락이 끊겼어요. 고립된 겁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밥 먹고 조롱하던 그 캄보디아 병사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바위 요새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숨을 곳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 방송 아마린 TV에서는 이날의 작전을 긴급 속보로 전했어요. 군사 전문 기자 와사나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군의 FA-52 실전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에서 첫 번째 전투 출격이었는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확도가 완벽했습니다. 목표물을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베테랑 조종사들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어요. 이 전투기는 한국산입니다. 한국의 DNA를 가진 기체예요. 우리는 이 전투기를 인시통, 황금빛 독수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어요. 실전 검증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한국 팬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 FA-50 대박이다. 골든이글 최고, 한국 무기가 드디어 진가를 보여줬다. 인시통 만세 같은 댓글이 쏟아졌어요. 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이 수직 상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350 고지의 캄보디아군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바위 벙커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죠. 태국 F-16이 아무리 폭격해도 끄떡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F-16이 폭탄을 떨어뜨려도 벙커 안에서는 별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롱 영상까지 올린 거예요. 하지만 FA-50과 KGGB의 조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측면과 후면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벙커 입구가 막히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갇히는 거예요. 산소도 문제가 되고 탈출도 못해요. 숨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가져왔대. 뒤에서 날아오는 폭탄이래. 산 뒤로 돌아서 온다는데? 숨어도 소용없대. 어디 숨든 찾아서 때린대. 한국산이라는데 무섭다더라. 공포가 전선에 스며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12월 14일, 15일, 16일. FA-50의 출격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목표물이 파괴됐어요. 350 고지 주변의 캄보디아군 진지가 하나씩 불타올랐습니다. 보급로가 끊겼고 증원군이 도착하지 못했어요.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 심리전 효과도 계산하고 있었어요. FA-50의 별명이 뭐였죠? 골든이글. 황금빛 독수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빛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는 이미지. 캄보디아 병사들은 하늘만 쳐다봐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엔진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질렸어요. 태국 군사 전문가들은 F-16과 FA-50의 역할 분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F-16이 공중 장악과 대규모 억제를 맡는다면 FA-50은 정밀 타격과 현장 지원을 맡습니다. F-16이 큰 칼이라면 FA-50은 날카로운 메스예요. 큰 칼로 적의 기세를 꺾고 메스로 급소를 도려내는 겁니다. 완벽한 분업 시스템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두 무기 체계가 모두 한국산과 찰떡궁합이었다는 겁니다. F-16에도 KGGB를 장착했고 FA-50에도 KGGB를 장착했어요. 한국의 유도폭탄이 태국 공군의 핵심 화력이 된 거죠. 같은 폭탄을 쓰니까 보급도 간편하고 조종사 훈련도 효율적이에요. 제가 이 시점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이 단순히 좋은 무기 하나를 수출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전투기, 유도폭탄,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는 시스템까지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한 겁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까지 같이 파는 것처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12월 17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국 공군 F-16이 캄보디아 영토 가장 깊숙한 곳까지 폭격을 감행한 거예요. 국경에서 다시 72km 지점. 이번에는 프레아네트가 아닌 또 다른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마지막 대규모 탄약고. 이게 파괴되면 캄보디아군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날 저녁 태국 네이션 온라인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F-16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습니다. 적의 핵심 보급 거점이 파괴됐습니다. 총마 고개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핵심 보급 거점이 무너진 겁니다. 350 고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됐어요. 캄보디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고립됐고 보급은 끊겼으며 중국은 침묵했어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게 남은 건 두 가지였어요. 끝까지 싸우다 전멸하거나 백기를 드는 것.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2월 17일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요. 태국 공군의 폭격이 더욱 거세졌어요. 하루에 수십 회 출격이 이어졌습니다. F-16, 그리펜, FA-52 번갈아가며 캄보디아 영토를 타격했죠.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낮에도 밤에도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폭격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산 KGGB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 주재정보원으로부터 당시 작전 상황을 상세히 전달받았어요. 그가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면서 솔직히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어요.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대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걸프전을 분석할 때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1991년 이라크군이 미군의 정밀 폭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그 모습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후방이 먼저 붕괴되고 보급이 끊기고 전선의 병사들이 고립되고 결국 저항 의지가 꺾이는 그 패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어요. 중국이 공수해준 탄약도 바닥났고요. 350 고지의 병사들은 고립된 채 버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거든요. 먹을 것도 쏠 총알도 치료할 의약품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상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신음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철저하게 캄보디아의 병참선을 노렸어요. 군사학에서는 이걸 종심 타격이라고 합니다. 전선이 아니라 후방을 치는 거죠. 적의 보급로, 탄약고, 연료 저장소, 지휘 통신 시설을 파괴해서 전선의 병사들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도 총알 없이는 싸울 수 없거든요. 밥을 먹지 못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의약품이 없으면 부상자가 죽어나가요. KGGB의 100km 사거리가 이 전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자국 영공에서 안전하게 폭탄을 투하하면서도 캄보디아 후방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적이 어디서 공격하는지는 알지만 그 거리까지 닿을 무기가 없었어요. 마치 권투 경기에서 팔이 3배로 긴 상대를 만난 것과 같았죠. 내 주먹은 절대 닿지 않는데 상대 주먹은 계속 날아와요. 맞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겠어요. 12월 18일 태국 공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F-16 편대가 먼저 나가서 캄보디아 방공망을 압박했어요. 사실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 방공망은 이미 거의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레이더 기지 몇 곳이 앞선 폭격으로 파괴됐거든요. 하지만 태국 공군은 신중했어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위협을 견제한 거죠. 조종사 한 명이라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를 FA-50 편대가 따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350 고지 주변의 마지막 남은 캄보디아군 진지였어요. 바위 틈에 숨어있는 벙커들, 위장막으로 가린 포병 진지들, 그리고 지하에 숨겨진 탄약고까지. 정찰 위성과 드론이 포착한 모든 좌표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작전에 참가한 태국 조종사 한 명이 나중에 현지 언론과 인터뷰했어요. 그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우리가 목표 지역에 접근했을 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폭격을 받은 흔적이었죠. 검게 그을린 땅, 부서진 차량 잔해, 불타버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진지가 있었습니다. 정찰팀이 새로 포착한 좌표였어요. KGGB를 투하하고 선회했는데 몇 분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탄약고였던 것 같아요.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았어요. 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350 고지 일대는 말 그대로 불바다였습니다.
태국 정찰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는 여러 곳에서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이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요새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3m 깊이로 판 바위 벙커도 콘크리트로 보강한 지휘소도 전부 연기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신했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위 벙커에 숨어도 소용없었어요. KGB가 우회해서 나라와 입구를 틀어막았거든요. 하늘에서는 골든이글이 맴돌고 땅에서는 탈출구가 막히고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싸우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런데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보급로가 끊겼으니까요. 사방이 막힌 거예요. 제가 입수한 통신 감청 기록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군 내부의 통신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12월 18일 밤 350 고지의 한 캄보디아 장교가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감청됐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탄약이 바닥났고 부상자를 후송할 수도 없습니다. 의무병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도 없고 붕대도 없습니다. 부상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증원군은 오지도 않고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입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부의 대답은 기록에 없었어요. 아마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버텨라. 어떻게요? 총알도 없이? 12월 19일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속보를 전했어요. FA-50이 캄보디아 국경에서 처음으로 실전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태국 공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폭탄을 정확히 투하했고 F-16 그리펜과 원활히 협력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전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태국 공군이 공식적으로 FA-50의 실전 성공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산 경공격기가 동남아시아 전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훈련에서 잘하는 건 누구나 해요. 하지만 실전에서 증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FA-50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산 신무기가 전장에 합류했다. 캄보디아를 향해 폭탄을 대접할 준비를 마쳤다. F-16과 동급이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반면 캄보디아 측은 침묵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없었어요. 군 대변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자국 군대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믿었던 중국 무기가 다 소용없었다고. 5개월 동안 지은 요새가 9일 만에 무너졌다고. 중국도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20년간 중국을 분석해온 제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은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네 무기가 실전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세계가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개입하면 더 창피해질 게 뻔하고 안 하면 동맹을 벌이는 꼴이고 결국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12월 19일 저녁 태국 타이란 뉴스는 전황을 총정리하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9일간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을 다수 파괴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가 무력화됐습니다. 현재 태국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총마 고개와 500고지, 677고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까지 폭격이 이뤄졌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9일 만에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한 캄보디아의 요새가 무너졌고 중국이 지원한 무기들이 잿더미가 됐어요.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BM-21, 자주포, 방공 시스템 전부 파괴되거나 무력화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KGB와 FA-50 이 두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어요. 캄보디아 지도부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인가. 350 고지에는 아직 병사들이 남아있었지만 그들을 지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탄약도 없고 식량도 없고 의약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만 늘어날 게 뻔했어요. 더 버티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중국이 갑자기 달려올 것도 아니고요.
중국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캄보디아는 혼자였어요. 12월 20일 새벽 외교 채널을 통해 신호가 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9일간의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백기를 든 거예요.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요새가 무너지고 든든한 뒷배라 생각했던 중국이 침묵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이 세계 군사 지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12월 20일 새벽 4시경, 저는 워싱턴 자택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콕의 정보원이었어요. 그가 보내온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캄보디아가 휴전을 요청했다. 사실상 항복이다. 밤새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9일간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제3국을 통해 태국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복이나 다름없었어요.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협상을 요청한 거예요. 그건 패배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어요. 고작 9일 만에 한 나라의 군대가 무너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는 뭘 믿고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350 고지의 난공불락 요새, 바위를 3m나 파서 만든 벙커, 콘크리트로 보강한 지휘소, 5개월간의 철저한 준비, 중국의 지원,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 BM-21 다연장 로켓, 자주포, 방공 시스템. 그들은 자신했어요. 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 우리 뒤에는 세계 2위 군사대국이 있다. 그런데 9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어요. 남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처음부터 무력했어요. 100km밖에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보급로는 끊겼고 350 고지는 고립됐습니다. 중국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무기를 더 보내주지도 않았고 외교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어요. 캄보디아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건 백기를 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숫자로 정리해 볼까요? 태국 공군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일간의 작전으로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 다수가 파괴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 분석으로는 절반 이상이 무력화됐을 겁니다.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군 사상자가 5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지상전에서만요. 공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집계조차 안 됐어요. 아마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진지, 탄약고, 폭발에 휘말린 병사들, 보급 끊긴 상태에서 죽어간 부상자들까지 합치면요. 반면 태국 측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투기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종사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KGGB의 100km 사거리 덕분에 조종사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거든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투하하고 돌아왔어요. 적 영공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이에요.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고 10년 이상 걸립니다. 태국은 그 귀중한 자산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중국 무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는 군사 장비의 90%를 중국에서 도입했어요. 중국은 1억 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를 했고 매년 연합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장교들은 중국에서 교육받았고 중국군 교관이 직접 무기 운용법을 가르쳤어요. 완벽한 지원 체계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무력했습니다. BM-21은 정확도가 떨어져서 목표물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방공 시스템은 100km밖에 위협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무기가 카탈로그 성능과 실전 성능이 다르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저는 20년간 중국군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중국 무기의 민낯이 드러난 건 처음이었어요. 앞으로 중국 무기를 사려는 나라들은 두 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중국 무기가 한국 무기한테 어떻게 됐는지. 둘째, 한국 무기의 위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KGGB와 FA-50은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72km 거리에서 오차 몇 미터. 바위 뒤에 숨은 목표물도 우회해서 타격.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성능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전장에서 피로 검증된 숫자예요. 무기 시장에서 실전 검증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습니다. 우리 무기는 태국이 캄보디아 칠 때 썼어요. 9일 만에 상대를 무너뜨렸어요. 이보다 강력한 홍보가 어디 있겠어요? 셋째, 한국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판 게 아닙니다. 전투기와 유도폭탄,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는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어요. FA-50에 KGGB를 장착하면 하나의 완결된 타격 체계가 됩니다. 같은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호환성이 완벽해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훈련 체계도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와 아이클라우드까지 같이 파는 것처럼요. 생태계를 수출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이 앞으로 방산 수출의 표준이 될 겁니다. 이 전쟁의 여파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필리핀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FA-50을 운용하고 있었고 블록 20을 추가로 12대 주문한 상태였어요. 2014년에 도입한 초기형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죠. 필리핀 공군은 FA-50 도입 1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의 FA-50은 마라위 전투에서 이미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 가치가 증명됐습니다. 2026년에는 KF-21 보라매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방산 파트너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자국 공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한국산 장비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산은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까다로워요. 인권 문제 등으로 제재 위협도 있고요. 중국산은 이번에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무기 신뢰도도 바닥이에요. 부품 수급도 불안정하고요. 속어법으로 봐도 한국이 남습니다. 일본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한 일본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전쟁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실전을 경험한 무기는 신뢰도가 높아지네요. 100km 밖에서 공격하면서도 오차가 불과 몇 미터라니 경이로운 수준이다. 한국 무기는 성능도 꽤 강력하고 서비스도 충실한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아시아 굴지의 무기 수출 대국이 된 게 당연하다. 경쟁국인 일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25년간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전쟁과 분쟁을 분석했습니다. 걸프전도 봤고 이라크전도 봤고 아프가니스탄도 봤어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 나라의 방산 역량이 극명하게 증명된 사례는 처음이에요.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가 같은 전장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한쪽은 승리했고 한쪽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드라마와 케이팝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무기를 만드는 방산 강국이에요. 이번 전쟁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라워해요. 한국이? 그 한국이? 네, 그 한국이요. 삼성과 현대의 그 한국. 이제는 KGGB와 FA-50의 한국이 된 거예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한국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인적 자원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이 KGGB를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웠을까요? FA-50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GPS 유도 시스템을 설계하고 활공 날개의 공기역학을 계산하고 수백 번의 시험 발사를 하고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이번 전쟁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72km를 날아가 오차 5m로 목표물을 맞추는 그 폭탄 속에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이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 방산의 행보를 주시할 겁니다.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되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K2 전차도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까지 한국 방산의 포트폴리오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20년간 중국을 분석해온 제가 이제는 한국을 주시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9일간의 전쟁, 불바다가 된 캄보디아 그리고 결국 항복.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한국의 무기가, 한국의 저력이 동남아시아의 전장에서 빛을 발했어요.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거예요. 이상, 태국과 캄보디아 9.1 전쟁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기술력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아질수록 이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더 깊게 이어집니다.